자, 이제 356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올 거예요. 세 개가. 역사, 사회학, 그리고 하단에 합리선택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단의 합리선택은 이제 경제학의 유파를 얘기합니다. 경제학이고, 맨 위에 역사론적 신제도로는 정치학의 유파예요. 정치학. 그리고 사회학 중간 나온 거 있죠. 그건 사회학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합리선택 여러분들 신제도론 이 형태부터 정리하겠는데, 자, 일단은 그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일단 인간의 선호 자체를 얘기할 때 그냥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파악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선호가 왜 등장했는지 등장 동기를 연구한 게 전혀 없이 그냥 주어질 뿐이다, 그 표현이고. 그다음에 3번. 자, 이거는 합리선택은 경제학의 이론 아니에요. 그럼 경제학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존재로 해석을 해야 해. 하죠. 그 3번 그 표현이고. 4번에 인간의 선호 자체는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파악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파악합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림 나온 거 보세요. 자, 그림에 인간의 선호가 나왔죠. 인간의 행위가 나왔죠. 이쪽에 제도가 나왔죠. 자, 인간의 선호는 행위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제도에 의해서 행위는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은 안 써요. 왜 그러냐? 인간의 행위 자체는 선호 외에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제도란 공간에서 제약을 받기도 해야 하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은 안 써. 마찬가지죠. 인간의 행위는 선호에 의해서 제약받기도 하고 제도에서 제약받기도 하는 것이 결정다 이런 말을 안 써요. 결정이면 다른 요인 자체를 무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선호에 의해서 제약받기도 하고 제도에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행위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 뭐 노량진 가서 공부하는 것도 있겠고, 창원 공무원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 인강 듣는 것도 있었어 있겠고, 뭐 독서실 가서 혼자 뭐 공부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한 최선의 행위로 선택한 것이 노량진 가서 공부하는 거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선택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제도 자체를 얘기할 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도에서 몇 가지 형태가 안 나왔나? 여기 물리적인 속성이란 말 나왔나? 규칙이 나왔고 공동체 속성 이런 게 나올 거야. 이게 제도인데, 물리적인 속성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리적 환경도 물리적인 속성에 들어가.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어디 살아요? 장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장원서 여러분들 KTX가 다닌다 하더라도 KTX 노량진까지 서울역까지 가는 게 65,000원이야. 편도가. 왕복 그럼 여러분들 얼마야? 13만 원이야. 거기다 여러분들 노량진까지 뭐 전철 다시 별도로 타야 돼 안 타야 돼? 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패스를 끈다 하더라도 정기 할인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 할인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40% 할인된다 하더라도 차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야 하네. 합니다. 걸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하나 여러분들 올라가서 하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고시원 들어가려고 그러면 좀 잘만한 데가 한 40만 원 줘야 돼. 싼 건 25만 원짜리가 있다. 25만 원짜리는 한 방에 2명이나 3명이 쓰는데 쥐 벼룩 있죠. 쥐 벼룩이 막 물어. 아 진짜래도. 선생님이 조기현 녀석이 연구소에 왔는데 원래 여기 통통 벗어. 그래서 너만 이렇게 벗냐니까 교수님 자다가 쥐 벼룩한테 물렸대. 그래서 당장 방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 방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더 자야지 좀 잘만해. 거기다 밥 3끼 사 먹어 안 사 먹어? 밥 사 먹어야 되겠지. 그리고 밥만 사 먹어. 가끔 술도 처먹어 안 사 먹어? 고기도 먹어야 되겠고 목공용을 좀 기름을 넣지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뭐 여러분들 학원비 내고 뭐 그러면은 한 120~30만 원씩 깨져. 그럼 비용도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선책으로 여러분들 창원에 있는 창원 공무원학원을 다녔다. 그럼 이 말은 뭘까?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가 뭐에 의하여? 이 제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제도는 인간의 손을 제약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원 공무원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국어 선생도 있고 영어 선생도 있고 한국사, 그다음에 행정학도 있고 여러분들 사회도 있고 행정법도 있다. 근데 국어 선생 강의 마음에 안 들어. 에 막 소리만 질러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 선생 아우 마음에 안 들어. 뭐 영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어 선생님 강의 어떠십니까? 막 소리 지르십니까?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성격이 부드러울 것 같아. 여성스러울 것 같아. 안 그래? 선생님? 나는 영어 선생님하고 한 2번 뵀나? 학원에서 여기서 잠깐 앉아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만 교차가지고. 근데 한 몇 마디 나눈 결과가 뭐냐면은 굉장히 선생님이 좋으신 분인데 좀 성격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여성스럽고. 아니냐? 남성스러워? 그건 아닌데. 남성스럽지는 않던데. 자, 하여간에 마음에 안 들어. 한국사, 오람진. 교재 보지 말라고 막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교재 보지 말라 그래? 교재 보지 말라는 얘기 안 해? 수업할 때? 안 해요? 누랑진 수업할 때 학생들이 오 교수님이 교재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시키는 대로 해놔 버리거든? 지금 바뀌었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 윤영지는 수업할 때 너무 안경만 만지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고. 뭐 행성아, 이 김은 선생은 괜히 뭐 정권이라 욕하고 차 시간 밖에서 미안하다가만 하고 마음에 안 들어. 몽땅 마음에 안 들은 거야. 몽땅. 그래서 한 친구가 여러분들 창원에 있는 공무원 무슨 그 카페, 인터넷 카페에다 글을 올립니다. 우리 창원 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제1타 고시학원 강사 분들 모셔가지고 수업받고 온 사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국어 해가지고 이쪽에 김덕규 김덕일 이런 식으로 한국사 오남진 나훈아 그리고 여기 사회 해가지고 윤영지 윤버섯 이런 식으로 이좀 김일 이렇게 이 사람 적어서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찬성한 사람들 우리 10만 원씩 내가지고 강의실 빌려서 강의자 그랬어. 그럼 이제 들어와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듣는 애들도 있겠고 어떤 애들은 이런 식으로 듣는 애들도 있었어. 있겠죠. 300명이 들어와서 강의 다 가지고 보자. 그러면 새로운 여러분들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물리적인 장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여기 보세요. 선호에 제약받은 인간들은 그들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방학하는 합리선택적 신제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 내가 여태 칠판에도 그린 그림이 교재에 나온 그림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자. 이 제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여기 제도는 아까 300명의 학생들 자체가 만족하는 점에서 새로운 여러분들 창원대학교 강의실이 탄생한 게 한 거죠. 그럼 모든 삶의 서로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 그것을 균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균형점. 그래서 균형점의 결과로서 제도를 보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 균형점이 무엇인가 알고 있어요? 여기 보자. 한 사람 선호를 다 분석을 해야 돼. 얘는 국어 선생을 누구 좋아하고 이런 선생 누구 좋아하고 다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개체주의 방법론. 그럼 개체주의 방법론은 거시야 미시야? 미시적인 연구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가 적어보자. 4번에 결정론과 임의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자, 결정론과 임의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거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이라고 얘기하죠. 왜? 인간의 선호의 행위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받을 때는 결정론에 들어가지만 인간들끼리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또 인간은 능동적 인간이니까 임의론에 들어가죠. 그래서 결정론과 임의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거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 힘들어도 내용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이 합리선택적 신제도론 자체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어요. 그죠? 보자. 조직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제 이론 이런 것들은 다 합리선택적 신제도론과 관련이 된다 안 된다?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 보자.
공유제 자체는 재화는 유한해. 재화가 희소해. 재화가 희소하잖아. 그러니까 재화를 희소하고 싶은데 누구나 무임승차하는 게 공유제 아니야. 그럼 재화가 희소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선호 행위를 제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럼 인간들은 그들의 선호를 극대화하면서 이 재화도 보존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하여 그것을 보존하면서 쓸 수 있는 제도를 연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기제 이론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합리선택적 신제도에 적용이 돼. 그래서 공유제를 연구하거나 공유제를 보존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이론들 다 신제도론적 계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맨 위에 이번엔 역사론적 신제도주의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인간의 선호와 행위가 제도에서 제약 그림 나왔나? 거기 잘 보세요. 제약이야, 결정이야. 제약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선호 행위는 제도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된다 그러면 틀려. 이 시험 문제 결정된다 그러면 다 틀릴 거예요, 학생들. 그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제약된다고 했지 결정된다는 말을 안 썼어요. 알았습니까? 그래, 하여간에 제약된다 끝났으니까 이건 하여간에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아니, 결정론이죠. 니들이 결정된다만이 결정론은 아니다. 알았어요? 제약 받는 것도 결정론에 들어가는 게야. 이건 결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구한 것, 인간의 선호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냐? 인간의 선호를 이렇게 얘기해. 인간의 선호는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외생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 어떤 사람은 1번으로, 어떤 사람은 2번으로.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 모든 연구를 그 제도 자체에 근거한 연구가 이루어져. 제도 그 자체. 그럼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기 때문에 전체주의 방법론이야, 개체주의야? 전체주의 방법론이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4번에 방법론적 전체주의란 말 나왔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도적 환경을 뭐라 그랬냐? 소위 역사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다?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로 의존성이 있고 하나는 역사적 우연성. 두 가지가 역사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게야. 거기 여러분들 그 제도 1번의 제도는 경로 의존성과 역사적 우연성의 결정 이런 말 나오죠. 요걸 역사의 특수성이라 그러는 거야. 경로 의존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시간, 경위, 이게 바로 경로 의존성이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역사적 우연성은 우발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 났다, 구테타 난, 촛불 집회. 최진술의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갑자기 여러분들 사건이 보도가 됐다. 이거 지금 이게 역사적 우연성이야. 자, 근데 여기 보자. 현재 보자. 근데 한번 형성된 제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획가닥 변한다고 이게. 내가 좀 전에 혁명, 구테타, 난에 의해서 획가닥 바뀌어. 자, 박근혜 정권 자체가 잘 나가다가 획가닥 바뀌어. 바뀌었잖아.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될 걸 누가 예상했어요? 우리가 한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이런 거 전혀 예상 못했어요. 갑자기 고영태가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하고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촛불 집회가 해가지고 팍 터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정권 자체가 끝나고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겠죠. 구테타나 혁명에 의하여 이전 정권은 끝나고도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거랄까 하는 거예요. 그 제도의 변화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급진적 간헐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파악해. 우연성에 의하여. 거기 여러분들 결절된 균형에다 화살표, 제도의 변화, 점진적 변화 X, 급진적 간헐적 변화 동그라미 적어놓으세요. 제도의 변화는 제가 방금 전에 급진적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획가닥 바뀌는 것을 펑크체이티드, 그걸 결절, 순간 딱 단절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 가는 것을 이퀄리브리엄, 그걸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 게 결절된 균형을 지인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죠. 그 말 이해했어요? 획가닥 바뀌고 쭉 가다가 획가닥 바뀌고 쭉 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딸로 제도는 권력을 평등하게 불평등하게 배분한다고 파악해요. 그럼 이것에 의하여 여러분들 권력을 갖게 되는 수혜자 집단이 있고 피해자 집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피해자 집단 어느 순간에 획가닥도 결절을 야기하네. 구테타 난 야기하네. 하겠죠 여러분들. 또 획가닥밖에 안 바뀌어. 바뀐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만 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다원주의와 기능주의 비판. 다원주의와 기능주의 비판. 자, 다원주의하고 또 뭘 비판했다? 기능주의 비판했는데 다원주의에서 파악한 정보는 자 물어보자. 능동적 자율적인 존재야 피동적 중립자야. 피동적 수동적 중립자로 보잖아. 근데 지금 얘기한 역선언에서는 아니라고 파악해. 정부는 전문적인 지위를 갖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 자율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정부를 능동적인 존재, 자율적인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기능주의는 뭐냐면 어떤 제도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존속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는 기능을 위해서 존속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 제도는 기능을 위해서 제도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해요, 여러분들. 일단 좀 적어놓으세요. 자, 현재 보자. 자, 여기 보자. T 시점이라고 그러죠. T 시점이야. 이게 T 플러스 1점이라고 생각해보자.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T 플러스 1에서 어떠한 현상을 제약을 해야 하네. 아유, 시간 또 넘어갈 일인데. 1945 영국 보자. 영국 짜이지면 얘기인데 잘 들어라. 이걸 얘기를 보통 안 해주는데 늘 표정 보니까 이거 하나 전체 입이 팁으로 주려고 그래. 45 짜이지면이라고 역사론적 신제도의 최고의 권위자야. 이 사람은 영국을 내세워 연구하는데 45년도 이후에 영국은 오랫동안 누가 집회하냐? 노동당이 집권해. 그럼 노동당이 추구한 노선은 물어보자. 사회주의야 아니면 여러분들 자유주의야? 사회주의지. 그럼 사회주의는 퍼주는 정책이야? 감축하는 정부야? 퍼주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한 사회주의 정책 자체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73년도에 급기야 영국은 복지병에 걸려가지고 재정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 돈이 한 푼도 없어. 73년도에 IMF의 지배를 받아 국제금융펀드한테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국가 재정이 얘들에 의해서 움직여. 그러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쪽팔려. 쪽팔려 여러분들. 얼마나 쪽팔릴까. 그래서 여기 보자. 74년도 선거 때 헤이드라는 사람 자체가 보수당이 집권을 해. 노동당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국민들의 외면을 당해. 그 보수당이 집권을 해. 그럼 이 헤이드라는 여러분 당시의 수상은 이제 큰 정부로 가 작은 정부로 가. 작은 정부로 가는 게야. 이제 빵도 우유도 안 주고 작은 정부로 가는 게야. 그럼 생각해보자. 부두 노동자가 어저께는 국가에서부터 내가 일이 없으면 국가에서 빵하고 우유를 줬어. 근데 자고 나니까 정권이 바뀌더니 이 개새끼가 빵도 안 주고 우유도 안 줘. 그러면 씨발놈이라고 해야 하네.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빵 줘 우유 안 줘. 이 씨발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즈는 자기가 씨발놈이 아니야. 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떡하냐. 작은 정부 정책 자체를 실패합니다. 후퇴. 해서 여러분들 다시 빵하고 우유를 나눠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재정국 간에 쌓였던 돈이 바닥을 드러내. 그럼 보자.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여기 지금 얘기한 헤이스 정권, 이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헤이스 정권 때 헤이스의 작은 정부 정책을 실패하게끔 만들죠. 그럼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당연히 여러분들 T 플러스 1점에서 어떤 행위를 제약을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게 보자. 헤이스가 그럼 하여간에 이제 창고를 열어서 돈을 다 거덜냈어. 그러니까 돈이 또 있어 없어? 없죠. 78년대 2차 IMF의 지배를 또 받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영국 국민들은 야 헤이스가 얘기했던 작은 정부 정책이 맞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 그리고 79년도에 다시 여러분들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예상을 대했고 그 당시에 보상이 실지 않았다고. 보상 자체가 당선은 대처가 수상으로 딱 당선되는 거야. 그래서 대처가 헤이스가 얘기했던 작은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서 만들죠. 대처가 한 정책. 신보수주의 정책. 신보수주의. 왜 신보수주의야? 헤이스가 얘기했던 자유경제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신보수주의야. 그래서 그 신보수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행사할 때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시간 다 가.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바로 뭐냐?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T 플러스 1의 어떤 제도 현상을 제약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러면 이때 T는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물어보자. 독립변수야 종속변수야. 요걸 제약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수. 근데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과거 역사의 산물이야 산물이 아니야? 산물이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수. 적어보자. 제도는 적어보세요. 종속변수인 동시에 독립변수. 제도는 종속변수인 동시에 독립변수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그저 3번에 연구는 중범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보자. 이 역사로는 여기 보세요. 어떻게 연구하냐면 A와 B를 비교분석 검토해. 자, 국가를 비교분석 검토, 문화행단적 접근 이것은 거시야 미시야. 이거를 이게 이 문화행단 이건 거시가 되는 거지. 당연히 거시 아니야. 근데 보자. A 나라만의 특징,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 이렇게 연구할 때는 미시로 밖에 안 바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비교 분석 검토할 때는 거시지만은 그다음 A와 B의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공통된 현상을 연구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연구해. 그럼 뒤에 건 뭐가 되는 거야? 미시. 이렇게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이론을 중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이론을 뭐라 한다? 중범위. 국가와 국가를 비교 분석 검토해 국가마다 상이한 정책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연구한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역사가 다 틀려 안 틀려? 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를 비교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 분석 검토하면 영국은 재정 정책이 발달되어 있고 프랑스는 금융 정책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 말을 쓰거든. 금융 정책은 뭐야? 금리 갖고 여러분들 경기 조절 기능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재정 정책은 새로운 사업, 정부가 팽창 사업도 전개하고 막 하면서 실업자 구제하고 그런 것들 그러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것을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재정 정책이 발달한 것은 어디다? 영국이고 금융 정책은 프랑스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연구한 것도 국가와 국가를 비교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특징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역선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역사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다 봤고, 자, 그 밑에 이제 사회학적 신제도로 나온 거 보자. 자, 그림 나온 거 보세요. 인간의 선호 행위는 뭐로나 제도의 이건 결정이야. 결정이야. 제도 결정론이야. 결정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들 거기다 이렇게 적어놔. 제도 이코로 문화라고 파악해. 제도와 문화의 경계를 아예 없애버려. 제도가 곧 문화다라고 파악해. 그래서 이름을 극단적인 문화결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극단적인 문화결정론. 제도 이코로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문화결정론이라고도 언급을 하죠. 그러면 제도를 문화로 파악했으니까 제도를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뭐 역사의 특성도 문화에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 민습, 관례, 유행, 도락 이 모든 것들이 문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제도를 포괄적으로 해석한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분들 배태성이란 말을 중시해. 자, 배태성 나온 거 보자. 거기
자, 배태성을 얘기할 때는 선생님 보자. 영어로 얘기할 때 이게 오늘 엠베디드니스란 말을 쓰거든. 엠베디드니스. 엠베드란 말은 조각칼로 파다, 새기다 그런 말이야. 근데 여기 ed가 붙어서 안 붙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비동으로 바뀌지. 조각되어진다, 각인되어진다, 각인되어지는 것, 배태져지는 것 그런 말이야. 문화의 내용에 문화가 각인되어지는 거야. 쉽게 여기서 파악한 배태성은 여러분들 사회화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사회화. 거기 봐. 사회 구성원이 고된 신념, 관행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나왔죠. 사회화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했고, 아울러 이것은 제도의 동형화를 중시합니다. 뭘 중시한다? 제도의 동형화. 이 제도의 동형화는 여기 보자. 국가와 국가를 비교해서 유사한 조직, 유사한 제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이야. 국가를 비교해보니까 국가마다 유사한 제도가 있고 유사한 풍속이 있고 유사한 문화가 있어. 그걸 제도의 동형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동형화를 중시하고 그걸 연구한 거야. 그래서 이 제도의 동형화 자체는 세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3번에 제도와 과정이란 말은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제도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위해서 민속방법론이나 현상학 이런 것을 활용합니다. 민속방법론, 현상학, 민속방법론은 사회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현상학과 거의 같아. 거의 같은 거예요. 우리 현상학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자, 현상학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바로 뭐야? 상호 주관성 기억났나? 상호 주관성은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잖아. 자, 이건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논총에 유은 교수 이제 정리를 했지만 이분이 쓴 글을 내가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우리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역학습관이라는 게 있어 없어? 늘 방송통신대학은 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 아니야. 방송통신대학도 캠퍼스가 있어요. 근데 워낙은 방송통신대학의 설립 목적은 원격지 간의 방송 매체를 통한 전인교육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캠퍼스가 필요가 없는 게야. 그냥 자신의 안방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인격을 양성하는 그런 전문의를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자. 근데 캠퍼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김일 선생이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나도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아니야? 대학생이야. 근데 다른 데 대학교 대학생들은 학교에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각종 여러분들 대학 나름대로 문화를 가져가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축제도 하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 각종 뭡니까 이 여러 가지 대학이 갖고 있는 문화를 가져 안 가져? 갔죠. 그러니까 나는 무늬만 대학생이야. 나도 축제 하고 싶고 뭡니까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해. 그럼 방송통신대학 들어가서 나는 여기 선생님 보자. 나는 방송통신대학 갖고 있는 문화와 갈등을 야기한 게 안 한 게야. 문화와 갈등을 야기하면서 야기되는 현상이니까 사회화가 되고 있는 한 현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방송통신대학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가 좀 쉬잖아, 중고등학교. 그러면 학교를 여러분들 잠깐 좀 빌려가지고 출석 수업을 해. 한 20일 정도. 자, 그럼 여기다 창원의 예를 들어서 창원, 문성대학이라고 있죠. 문성대학교라고 가정해보자. 거기서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방송통신대학에서 출석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난 출석 수업을 이제 들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전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점심 먹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너네 누가 툭 쳐.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 녀석도 방송통신 다니는 게야. 반갑다. 근데 그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도 나하고 똑같은 불만이 있어. 캠퍼스가 없다는 게 불만이 많아. 근데 우리가 둘이 우리도 캠퍼스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3, 4, 5 있던 애들도 오더니
형씨도 그런 생각하냐고 우리도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학교에다 건의해서 캠퍼스 하나 만들려고 합시다. 그래서 연판장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건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 이 지역 학습관이 탄생을 합니다. 현재 창원은 모르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뚝섬에도 있고 대학로에도 있고 많아요. 수원은 오목천동이라는데 방송통신대학 지역 학습관이 있고, 인천은 인천 주안에 큰 학습관이 있어요. 거기 동아리도 있고 여러분들 학과 사무실 다 있고 축제도 하고 또 찻집도 해. 방송통신대학교 찻집 할 때는 여러분들 대단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통신대학을 다 다녀. 표 때문에. 엄청난 많은 표가 있어 없어. 그래서 동문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표도 막 사주고 차주 막 사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도 똑같은 대학의 문화를 갖고 있거든. 그럼 여기 보자. 한시에 보자. 그럼 내가 이런 얘기해서 방송통신대학의 지역 학습관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나하고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걔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은 것 같아. 같죠? 옆에 있는 삼삼오하고 하게 되면 걔들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은 것 같아. 상호주관성이야. 이런 상호주관성 자체에 근거하여 현상학에 근거하여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 제도 과정을 설명한 거 아니야. 또 봐. 여기 보자. 한시에 보자. 그럼 방송통신대학이 지역 학습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른 대학교를 모방한 게 안 한 게야. 그걸 우린 모방적 동영화라고 얘기하는 게야. 거기 제도의 동영화 가운데 모방적 동영화란 말이 나오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강압적인 동영화는 강압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사한 조직, 유사한 문화를 갖는 경우도 많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일제 식민 통치하에 단발력이 내리지 안 내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남성들 머리 상투가 없잖아. 그 양놈 머리라든가 일본 놈 머리라든가 한국 사람 머리 스타일이 같아. 머리 스타일이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 스타일이라 그래.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죠. 이게 바로 뭐냐?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것. 이게 바로 강압적 동영화예요. 규범적 동영화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자 우리 이제 이 창원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러면 창원 중앙역 뒤에 무슨 산이 있지? 거기. 네? 정병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창원시내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럼 밤에 올라가서 봐봐. 그럼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뭐야? 십자가. 그럼 대한민국에 이게 교회가 많은가 안 많은 게? 엄청 많은 거죠. 왜? 신앙이란 규범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내면화된 게 안 된 게야.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도 보이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있어 없어. 그렇죠? 이게 지금 얘기한 규범적 동영화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톨릭 성당 같은 경우에도 외국 나가서 성당 가서 그 미사 이게 기독교에서는 예의 본다 그러지만은 천주교는 미사 본다 그러거든. 미사 보는 그 관례 간식이 똑같아. 말만 틀려. 아멘은 똑같이 아멘 그러고 그 여러분들 그 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야. 이렇게 보면은 뭐 신부님이 그 다음에 뭐 하고 이게 떡 그런 거 먹잖아요. 잘 알죠. 하랄랄라 해가지고 떡 먹고 그런 거 나오거든. 그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떡. 천주교에 나가신 분들은 그 먹어봤을 걸. 그 아마 이제 비신도들은 그거 먹고 싶어 하거든. 가서 먹어봐. 괜찮아. 그러니까 그 영성체를 해서 뭐 먹는다 그러는데 그냥 먹어도 괜찮아. 어때? 깨끗한 마음 갖고 먹으면 돼. 가서 나는 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이게 밀떡 받아 먹으면 돼.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밀가루도 아니고 입에다 놓고 아마 그러게 이게 녹아. 치매에 녹아. 옛날엔 그걸 이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지금 궁금한 건 그 신자들한테 요만한 동전만한 걸 주거든. 근데 신부님은 이딴만한 거 먹고 호떡만한 거. 거기다 신부님은 포도주도 드셔야 안 드시오. 그런데 이왕이면 장거지면서 술 한 잔 주면 좋을 텐데 그죠? 자, 이번에 제가 이제 규범적 동영화까지 얘기해서 조직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 사회학적 신제도론입니다. 이 사회학적 신제도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국가와 국가를 비교해서 유사한 조직 구조, 유사한 제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게 보자. 현재 보자. 인간의 성으로 행위는 제도에 결정된다고 끝났고 제도 이꼬르 뭐라 그랬죠? 그 제도 자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전체주의 방법론이고 그리고 거시이론입니다. 무슨 이론? 거시이론. 적어놓으세요. 거시이론. 전체주의 방법론 적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새 유파에 관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자, 1번 나온 거 보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 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의 의무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행태주의는 인간의 선호와 행위만을 연구한 거 아니야. 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이에 대한 의무를 제기했다.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 개인의 선호 체계와 행위 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 의문.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밥을 팍 먹어.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못하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 밥을 배고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1층에 내려가서 여기 내려면 바로 식당이니까 편해 안 편해. 그 실 앞에 있고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서 뭐 갈비탕인가 그거 하나 후딱 먹었거든. 그냥 막 처먹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나왔는데 내가 다 먹을 동안 보니까 뭐 한 반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나왔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밥을 막 막 먹었어. 왜 먹었어? 밥을 배가 고프다는 선호 때문에. 햇볕이 눈을 찔러서 햇볕 눈을 깜빡거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해. 왜? 잘리기 싫어가지고. 행태주의에서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선호에 의하여 행위가 등장한 게 안 한 게야. 그게 바로 직선적 인과관계야.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선호 행위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행위에 영향받기도 하고 선호에 영향을 주기도 해 안 해. 그 다른 게 바로 제도 아니야. 근데 지금 얘기하는 행태론이나 개체주의 방법론은 그러한 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들. 1번은 그 표현이야.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의무를 제기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왜 1번이 맞는지 이해했습니까? 이번에 아까 합리선택, 거래비용 경제학은 조직경제학의 한 형태야. 조직경제학은 거래비용 경제학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대리론이 있잖아. 그 다음에 공공선택, 공제이론 맞네. 3번에 사회학적 신제도로는 경제적 효율성. 이 경제적 효율성 자체를 강조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합리선택이지. 그건 합리선택이지.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정한다.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건 뭘까? 사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된 규범과 일치할 때 사회적 정당성을 띄어 안 띄어? 띄는 거예요. 이 아까 규범적 동행화랑 비슷한 거예요. 규범적 동행화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규범적 동행화에 의하여 제도가 채택된다고 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정당성은 쉽게 규범적 동형화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음 4번에 역사론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가능성을 부정한다. 아니죠. 제가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 간헐적인 변화라고 계산했어요. 했으니까 4번 표현은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하단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의 제도. 몇 번? 1번 맞네. 2번에 행태주의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죠. 2번 표현 잘못됐고. 역사론 자체는 방문호적 개체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지. 4번은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은 사회학적 신제도론이 아니라 역사론적 신제도주의지. 됐습니까? 지금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문제 3번 보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2번 규범과 규칙 등을 제도. 3번 신제도는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인 정보를 한정한다. 아니죠. 공식 비공식적인 모든 측면을 제도로 해석을 해야 하네.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표현 잘못됐지? 자, 문제 4번 나온 거 보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1번에 합리선택적 신제도로 우리가 형성되는 데 거래비용 접근 방법이 많은 영향. 아까 여러분들 그 거래비용 경제학이나 그러한 유파들 자체가 합리선택적 신제도론과 연결된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번호 맞다가 봐야 되겠지. 이번에 사회학에서는 제도 이코로 문화라고 이 계산했어요. 문화와 제도의 경계를 여러분들 어떻게 아예 없애버렸다. 그러면 문화가 곧 제도를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치는 영향 관계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제도 이코로 문화로 파악했으니까. 그러니까 니은번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1번과 3번과 4번이 잘못됐으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왜? 1번, 3번, 4번 다 니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객관식 문제 풀 때 꼭 이해할 게 잘못된 게 고르는 거 나오잖아. 잘못된 거 먼저 봐. 그걸 지워가야 돼. 그래 빨리 답이 나와. 일일이 다 이거 옳다 그러다 다 체킹하다 보면 시간 나가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밑에 문제 보고 지워가면 이건 여러분 디귿을 안 봐도 정답 2번 나오는 거지. 됐어요? 5번 나온 거 보자. 역사론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여러분들 행정기관, 여러분들 정부조직법 자체에 근거하여 각종 제도를 연구할 수 있겠지? 의회, 대통령, 법원은 헌법과 같은 여러분들 법의 테두리에 근거하여 연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1번은 여러분들 역사론이 아니라 이건 그냥 구제도론이야. 알았어요? 구제도론. 2번, 3번, 4번은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신제도론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으면 됐고, 자, 넘겨서 체제 분석 기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제 순위 36이야. 5문제 정도가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 뭐, 그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체킹이 다 가능할 텐데, 자, 뭐, 관리과학, 체제 분석,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체제 분석이 관리과학보다는 보다 질적인 면까지 고려한 거고, 체제 분석과 또 정책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분석은 체제 분석에 비해서 정치적 효과까지 분석한 게 정책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기법은 거의 같고, 그래서 이 체제 분석 기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정책 분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61페이지에 그 3번에 체제 분석 기법 해가지고 출제는 거기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여기 BC 분석, EC 분석 그런 거 나오죠. B는 베니피트야. C는 코스트. 그러니까 이걸 편익 비용 분석 그러죠. 2번에 EC 분석, E는 이펙티브리스 효과야. 그러니까 효과 비용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BC 분석에서 편익은 항상 화폐적인 단위로서만 표시가 돼. 화폐적인 단위. 근데 여러분들 EC 분석에서 이 자체를 얘기할 때는 비화폐적인 여러분들 성격도 효과로서 표시가 됩니다. 현재 보세요. 고속도로 건설에서 1년 순 매출 자체가 3천억이 나왔다. 이렇게만 분석할 때는 그냥 BC 분석 갖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고속도로 건설에서 국가수송력 강화에 현저한 기여를 가져왔다. 그럼 국가수송력 강화에 현저한 기여를 가져왔다. 이런 것들은 화폐적인 단위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런 건 여러분들 보통 EC 분석으로서 많이 해. 물론 이 EC 분석은 화폐적인 단위도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점이야.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종 나타난 산출은 계량화, 화폐로 표시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지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EC 분석을 보다 많이 활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나 기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평가 기법의 일본의 순현재 가치가 나왔는데 net present value 해서 NPV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를 순현재 가치란 말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할 게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칠판을 잠깐 보자.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현재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금리, 이자라는 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억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서 5%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보자. 예금하니까. 그러면 1년 뒤에 얼마 받는 게 1억 500만 원을 받는 거지. 그럼 1억 500만 원을 받는 이유는 뭘까? 현재 1억은 1년 뒤에 1억 500만 원의 가치랑 같다 안 같다? 하기 때문에 5%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것이 금리고, 거꾸로 그럼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것, 이걸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할인율. 할인율은 1 플러스 R N승분의 1로 표시가 돼. 그리고 요 R이 할인율이야.
N은 여러분들 연식을 얘기해.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즉 1억 500만 원을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거야. 근데 금리하고 여러분들 사회적 할인율은 여기 보자. 개념은 틀리지만 값은 똑같아. 자 볼까? 1억 500만 원. 1억으로 만들어진 할인율 아니야? 그럼 R은 얼마야? 여기 1억 500이니까 0.5인가? 아, 이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기 10%다 10%. 그럼 얼마야? 1억 1000이지. 1억 1000. 그죠? 그럼 R은 얼마야? 0.1. 0.1. 그럼 이제 10%가 되겠지. 그죠? 그럼 금리하고 여러분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할인율은 같은 거예요. 값은 똑같아. 근데 현재 가치를 미래의 가치, 그거는 금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 할인율. 알았어요? 근데 할인율은 다시 보자. 민간이 쓰는 민간 할인율이 있고 정부 할인율로 나눠서 얘기하거든. 그럼 물어보자. 민간과 정부 가운데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민간일까 정부일까? 민간이 높아요. 민간이. 여러분들 보자. 사채 이자하고 정부에 돈 쓰는 것하고 어느 게 이자가 높아? 사채가 높잖아. 그러니까 할인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제일 쉬워. 근데 이제 이거는 워낙은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물어보자.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게야. 낮게.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경시한다고 보는 거야. 그럼 정부하고 민간 기업을 볼 때 미래를 보다 많이 고려하고 미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야, 민간이야?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보다 그래서 할인율이 낮다. 미래의 가치를 보다 더 중시한다. 그런 표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내용 좀 가지고 가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편익의 현재 가치는 이제 할인율이 적용된 개념이야. 할인율을 적용한 개념이야. 그래서 순현재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가 순현재 가치인데 이 순현재 가치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지 좋은 거죠. 물론 그 가운데 큰 게 좋은 게야, 작은 게 좋은 게야. 무조건 큰 게 좋은 거지. 자, 이번에 비용 편익비는 나누기 아니야. 나누기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겠죠. 물론 큰 게 좋은 거지. 자,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 자, 이게 출제 시험에 나왔는데 내부 수익률은 자, 이름의 약자야. Internal Rate of Return. 이걸 그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 IRR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IRR. 내게로 돌아올 수익률. 내부 수익률. 그래서 쉽게 보면 기대 추세 수익률. 기대 투자 수익률 얘기합니다.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자, 친구가 야, 너 지금 뭐 임대 얼마 받아? 임대 한 5% 정도 받아. 그럼 그 1억 빼가지고 야, 우리 주식에 투자하자. 그러면 한 5% 정도, 10%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럼 이 10%가 바로 내부 수익률이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 정도 나올 경우에는 아까 임대는 5%인데 주식에 하면 10%라면 그럼 보통 빼가지고 10% 투자를 할까 안 할까?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을 갖고 대안 선택할 경우에는 미리 최저 한도를 설정해. 최저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본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게야. 그래서 하여간 이게 설정된 것보다 클 경우에는 보통 대안 선택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은행에다가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5% 줘야 돼. 내 친구놈이 그거 갖고 여러분들 학원 하자고 얘기해. 고시학원. 고시학원 얼마나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한 7% 정도 예상이 돼.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고시학원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겠지. 왜? 5%보다 5% 이자 갚아도 2% 남아 안 남아? 내부 수익률이 아까 최저 한도일 5%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은행 금리 5%가 최저 한도율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김 선생은 5%를 최저 한도율을 설정 안 해.
나는 최소한 8%가 돼야 돼. 왜? 은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 썼어. 시간도 많이 빼먹었어. 그 나중에 고맙다고 담당 대리한테 10만 원 돈도 찔러주고 밥도 사줘야 돼. 그거 몽땅 따지니까 최소한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왔다 갔다 나는 8%가 돼야 돼. 그러면 아까 자 고시학원 하면 7% 남다 그랬지. 그럼 고시학원 할까 안 할까? 이럴 때 나 같은 경우는 안 하겠지. 왜? 나는 최저 한도를 얼마나 설정한 게야? 8%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자체를 얘기할 때 미리 최저 한도를 설정하는데 최저 한도율은 결정자 주관적 관점에 따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자의 주관적 가치가 가장 크게 작동되는 건 내부 수익률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내부 수익률을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현재 보자. 순현재 가치가 0이 된다는 것은 순현재 가치하고 비용을 같게 해주는 바로 뭐야? 할인율이지. 이것과 이것을 같게 해주는 할인율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0이 돼야 한다. 편익이 1.2야. 비용이 1이라 가지고 해보자. 이걸 같게 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뭐냐? 내부 수익률이야. 그럼 R은 얼마야? 0.2 하냐? 그럼 1억을 취해가지고 1억 2천 남는 가는 거 하니까 20% 남아 안 남아? 20%. 이해했어요? 1억을 취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이 돼. 1억 3천만 원과 1억을 갖게 해주는 할인율이야. 그럼 R은 얼마야? 0.3, 30%.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을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요거 알았어요? 그럼 여기 보자. 중요한 얘기. 요거 N승 나왔죠. N승은 연차라 그랬어요. 그럼 1년이면 1차식, 2년이면 2차식, 3년이면 3차식. 그럼 해가 자꾸만 늘어나 안 늘어나? 그러면 내부 수익률에 따르면 복수의 해가 등장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걸 만족시켜주는 이걸 갖게 해주는 R의 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R을 X로 바꾸면 되겠지.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X는 지수야 미지수야? 미지수. 미지수는 안다 모른다. R을 X 할인율을 모를 경우에 할인율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런 말이거든. 거기 보세요. 디귿볼에 할인율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 사용한다. 됐습니까? 거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리고 여기 보자.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여기 보자. 공통된 할인율이 존재할까 말까? 국가마다 여러분들 금리가 다 틀려 안 틀려? 재료금리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금리잖아.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야.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여러분들 돈을 더 쥐어야 돼 지금. 마이너스 0.3인가 그래 여러분들. 왜 그럴까? 지금 경기 부양체가 아니야. 시중에 돈을 막 풀게끔 하는 게야. 막 금리해가지고 막 풀게끔 하는 게야. 은행에 돈 두지 말고 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 사람이 고용되고 여러분들 창출이 돼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든 간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국제기구에서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국제는 공통된 할인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값이 복수의 값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형태까지 다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그럼 물어보자. 순현재 가치하고 여러분들 비용 편익 비를 비교해 볼 때 물어보자.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자 해. 그럼 뭐를 쓸까? 순현재 가치. 왜 그럴까? BCB는 비율이다 보니까 규모를 알 수가 있어 없어?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에 의하면 항상 소규모 조직은 희생 대안 선택이 될 개연성이 있어 없어? 소규모 사업은 대안이 선택될 개연성이 거의 없어요. 순현재 가치에서는. 무조건 여기 생각해봐. 10조를 추해가지고 11조가 되는 사업이 있고 이거 보자. 100만 원을 추해가지고 200만 원이 되는 사업이 있어. 이건 순현재 가치 위에 건 얼마야? 1조. 아래 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00만 원. 이건 얼마야? 1.2. 이거는 2.0.
B11은 여러분들 아랫게 크지? 훨씬 크잖아. 근데 순현재가치 따지면 이건 게임이 돼 안 돼? 1조하고 100만 원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소규모 사업은 채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소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조직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뭐를 쓰는 것이 바람직해? 비용 편익비. 알았냐? 알았어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고자 할 때는 순현재 가치를 활용한다. 이런 것까지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기술 문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